저는 북한군 최전방 포부대 대대장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간부였지만 제 눈앞에서 어린 딸은 굶주리고 아내는 병들어 쓰러졌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고 세상에 알려야 할 북한의 충격적 실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과연 그가 목숨 걸고 알리려던 진실은 무엇이었고 그는 어떻게 그 죽음의 길을 넘어왔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나는 리철수입니다. 함경북도 최전방 포부대 대대장으로 있었지요. 남들이 보기엔 그럴듯한 간부였습니다. 군관 숙소도 받았고 배급도 남들보단 좀 나았으니까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 그땐 말입니다. 심장에 대못이라도 박힌 듯 굳건하다고 믿었죠. 우리 수령님, 우리 조국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언제부터인가 금이 가기 시작하더군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조국은 말 그대로 황폐해졌습니다. 산들은 민둥산이 되고 밭은 갈라져 흙먼지만 폴폴 날렸어요. 군부대 안에서도 식량이 부족해 병사들이 말라가는 걸 보면서도 나는 그저 잠시 어려울 뿐이다 하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 거짓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 어린 딸 영심이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강냉이 죽 한 숟가락을 겨우 넘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바이, 배고파요. 그 가녀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딸이 이 나라의 간부 자식이라는데 굶주림에 허덕이는 것을요. 그리고 내 아내, 늘 병약했던 수경이는 영양실조로 자꾸 쓰러졌습니다. 얼굴은 잿빛으로 변하고 숨소리조차 힘겨워했지요. 어느 날 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기침하다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내를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 충성심이요? 그 순간 흙먼지처럼 부서져 버리더군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단 말입니까? 내가 지켜야 할 조국이 내 가족 하나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는 나라라면 그게 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내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우리 가족을 살려야 한다. 그날 밤 아내를 부둥켜 안고 병수발을 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요. 침묵하는 것은 곧 가족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자유. 그때까지만 해도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내 가족이 굶주리는 현실 앞에서 자유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서 숨쉬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 됐습니다. 나는 대대장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군관이었고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있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가족의 비명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목숨을 건 탈북,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은밀히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부대원들의 눈을 피해 감시의 그물을 뚫고 가족과 함께 떠날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군사 기밀을 아는 고위 간부라니 보위부가 저를 얼마나 주시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부터 온몸의 세포들이 곤두서는 것 같았어요. 툭하면 집 앞에 모르는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제 동무들이 저를 곁눈질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그림자까지도 감시하는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 하는 회한과 함께 꼭 성공해야 한다는 다짐이 피눈물처럼 흘렀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세습 독재의 굴레 속에서 아이들까지 저처럼 살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저를 미치도록 괴롭혔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제 심장을 뜨겁게 만들더군요. 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지새우며 머릿속으로 경로를 그렸습니다. 공식적인 출장이나 회의를 핑계로 변경된 보초 근무표나 국경 지역의 지형 정보를 은근히 확인했지요. 국경경비대 동무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농담처럼 건넨 말 속에 귀한 정보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지독한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향한 갈망이 저를 움직이더군요. 저의 눈과 귀는 늘 열려 있었고 어떤 작은 정보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말을 넌지시 건넸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제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눈빛 속에는 말 못할 두려움과 함께 저를 믿는다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의 초조한 마음은 귀신같이 알더군요. 밥상머리에서 평소와 달리 말이 없는 저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불안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탈북 모의라는 게 그게 죽음을 모의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발각되면 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처형될 게 뻔했습니다. 그 생각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 바람의 방향까지도 계산해야 했습니다. 실수란 곧 가족 모두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강박적인 두려움이 저를 옥죄더군요. 모든 움직임이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저는 쥐 죽은 듯 조용히 정보를 모으고 탈출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저는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곧 결행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남았을 뿐이었어요. 그건 바로 가족들의 손을 잡고 국경을 넘는 일이었지요. 그날 밤은 유난히도 추웠어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온몸을 휘감는데 뼛속까지 시리더군요. 드디어 두만강에 다다랐을 때 제 심장은 정말이지 터질 것 같았어요. 까만 밤하늘 아래 하얗게 얼어붙은 강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저 강을 건너야만 자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자유가 저 너머에 과연 있기는 한 건지 죽음의 강이 더 가깝게 느껴지더군요. 옆에는 병약한 아내와 어린 딸애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아내는 열이 나 힘들어하고 딸애는 제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지요. 아바이, 무서워요. 딸애의 작은 목소리가 제 귀에 박히더군요. 제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이를 악물었지요. 강으로 내려가는 길은 눈이 쌓여 미끄러웠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얼음 위로 올라섰지요. 쨍, 쨍,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제 심장이 그 소리에 맞춰같이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바람소리 속에서도 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보초들의 발자국 소리, 개 짖는 소리가 저를 더 미치게 만들더군요. 정말이지 귀신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번쩍하고 탐조등 불빛이 강변을 훑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어요.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은 정말이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얼음에 발이 미끄러져 휘청거리고 저는 아내와 딸애를 양쪽에서 부축하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혹시라도 소리라도 낼까봐 딸애의 입을 제 손으로 막고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이대로 죽는 건가 아니면 저 강 너머에 진짜 희망이 있는 건가. 수십 번도 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나선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이었을까요? 후회했어요. 너무도 후회스러웠어요.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돌아간다고 해도 기다리는 건 죽음뿐인데. 그래서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발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천년 만년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졌고 손가락도 몽둥이처럼 굳어버렸지요. 어느덧 강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어요. 발밑에 얼음은 얇아진 것 같고 강물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쩍 하고 등 뒤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지요. 돌아볼 새도 없이 앞만 보고 내달렸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두려움이 더 컸어요.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 말입니다. 그렇게 겨우 강 건너편 둔덕에 다다랐을 때 저는 정말이지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딸애도 제 옆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었지만 이 얼음 강을 건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진맥진했어요. 하지만 아직 자유는 저 멀리 있었고 우리는 또다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말입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말입니다.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비. 이제 살았구나. 이제는 애들도 배불리 먹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구만요.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더 큰 절망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지비.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브로커라는 사람이었소. 국경을 넘자마자 나타나서는 자기만 믿으면 안전하게 남조선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우리 전 재산 10여 년간 고생해서 모은 돈을 그 사람에게 건넸지비. 애들 엄마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저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마지막 실수였지비. 며칠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낡은 창고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 브로커가 사라지고 없더군요. 우리가 건넨 돈은 물론이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지비.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낯선 땅,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참담했지비. 애들은 잠결에 아바이, 엄마 하면서 팔을 잡아당기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소. 그때부터였지비. 어둠 속에서 우리를 노리는 그림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인신매매 조직에 넘기려 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비. 밤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창고 주변을 기웃거리고 낮에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소. 공안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람을 사고 파는 짐승 같은 무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거지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은신처를 옮겨 다녔어요. 낡은 건물 뒤편이나 버려진 공장의 구석탱이, 심지어는 산속을 헤매기도 했지비. 애들 엄마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고 아이들은 배고픔에 시달리다 못해 흙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일쑤였어요. 굶주림은 북한에서부터 익숙했지만 낯선 땅에서 겪는 굶주림은 더 서럽더구만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음식 냄새에 애들은 눈을 반짝였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소. 공안의 추격은 또 어떻고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라도 들리면 심장이 발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지비. 잡히면 다시 북으로 송환될 거라는 생각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애들 엄마는 밤마다 잠 못 들고 끙끙 앓았고 저는 그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다독일 뿐이었소. 하지만 제 속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비. 제가 선택한 길인데 제 가족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매 순간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소. 도움의 손길은커녕 사방에서 우리를 조여오는 위협 속에서 우리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지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피할 곳을 찾아 헤매는 신세였어요. 며칠 밤낮을 걷고 또 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저 아이들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쓸 뿐이었소. 그때부터였어요. 중국 공안원들의 추격은 정말 끈질기더군요. 쥐새끼들처럼 숨어다녀도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쫓아오는지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서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그런 삶이 계속되었어요. 우리는 좁고 허름한 은신처들을 전전했어요. 어떤 때는 다 허물어져가는 창고였고 또 어떤 때는 사람 살림 없는 빈집 구석이었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에서는 냉기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어요. 그런 곳에 쭈그리고 앉아 숨죽이고 있으면 세상과 단절된 것 같으면서도 문득문득 바깥 세상의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때였어요. 제 생때 같은 딸 혜순이가 작은 기침을 콜록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그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도 새파랗게 질려서 혜순이 입을 두 손으로 황급히 틀어막더군요. 공안원들이 혹시라도 그 소리를 들을까봐 숨소리 하나도 내지 못하고 모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혜순이도 그 서슬 퍼런 분위기를 알았는지 작은 눈에서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는데도 억지로 기침을 참는 모습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며칠 밤낮을 도망치고 숨고를 반복하니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배는 늘 고팠고 옷은 더러워진 지 오래였으며 씻지도 못해서 온몸이 끈적거렸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정신적인 피폐함이었습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었어요. 꿈속에서도 공안원들에게 쫓기는 악몽에 시달리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들을 피해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긴장감에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를 꿰뚫어보는 칼날 같았고 발자국 소리, 개 짖는 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한 번은 인적이 드문 산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길렵 수풀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가시덤불에 온몸이 긁히고 찢겨 피가 줄줄 흘렀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차량은 서서히 다가왔고 저는 나뭇잎 사이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죠. 트럭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데 짐칸에는 분명 공안원 복장을 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혹시라도 수풀 쪽으로 향할까봐 저는 아내와 혜순이를 제 품에 바짝 끌어안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트럭 소리가 멀어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우리는 겨우 수풀에서 기어나왔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잠시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그렇게 매 순간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버텼습니다.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리도 처절하게 도망쳐야 하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혜순이의 작은 손을 잡고 아내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되새겼어요. 자유, 그 두 글자가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꿈이었습니다. 고향 땅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도 간절했지만 일단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야만 언젠가 희망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으니까요. 또다시 밤이 찾아오고 우리는 다음 은신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잡고 걸었죠. 밤하늘의 별들이 너무도 멀리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지 뭡니까?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는 기분 아시겠습니까? 이대로 잡혀가든 굶어 죽든 차라리 마음 편히 눈을 감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보이부놈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밤오금이 저려 잠을 설쳤습니다. 쥐 죽은 듯이 숨죽여 지내다 보니 사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저처럼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려던 사람이었지요. 그 소식은 국정원 사람들조차 듣고는 믿기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도 탈북을 시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경악할 만한 그런 기막힌 이야기였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는 그런 단순한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위험한 정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지요. 말 그대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엄두도 못 낼 방법이었지요. 발각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될 수도 있고 잡히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험성만큼이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자세히 듣고 나니 뭔가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더군요. 제가 북한 정권의 핵심 군사 기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 신분 때문에 여태껏 모든 것이 제 발목을 잡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게 말하더군요. 바로 그 기밀들이 오히려 저를 살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가진 정보가 너무나 중요해서 오히려 특정 세력에게는 제가 살아남아 남조선으로 가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였지요. 듣고도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저에게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목숨뿐 아니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해야 하는 마지막 도박이라는 것을요. 실패하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따를 것이고 성공하면 비로소 자유를 얻는 것이겠지요. 망설일 틈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지만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위험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길은 정말이지 말도 마시라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사람들 발길이 닿던 곳을 피해 다녔다면 이번엔 아예 인적 없는 밀림 속으로 들어갔지 뭡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습한 공기,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탕은 기본이었어요. 나무들은 또 어찌나 빽빽한지 낮은데도 해가 들지 않아 늘 어둑어둑했고요. 아이들은 자꾸만 넘어지고 아내는 지쳐서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버지, 언제까지 가야 해요? 막내가 지친 목소리로 물으면
저는 그저 괜찮다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달래는 수밖에 없었지요. 정말 언제 끝날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요. 배낭 속 강냉이 몇 줌으로 하루를 버티는 건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물도 귀해서 빗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으시오. 목마름은 또 어떻고요. 혀가 바싹바싹 마르고 갈라지는 통증에 잠도 제대로 못 잤지 않겠습니까? 그 밀림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위험과 마주해야 했어요. 이번엔 국경 경비대뿐만이 아니었지 뭡니까?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어두운 그림자 같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 따위는 파리 목숨처럼 여기더군요. 어느 날 밤 숲속에서 희미한 불빛과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짐승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밀수꾼들이나 아니면 우리처럼 탈북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강도들이었을 겁니다. 목소리가 험악하고 손에는 총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잔뜩 겁을 먹고 제 품에 바싹 안겨 떨었지요. 저는 아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제발 소리 내지 말라고 눈으로 애원했어요. 그 무리가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은 정말이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리는 듯 했으시오. 옷깃만 스쳐도 죽을 것 같은 공포였어요.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나면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도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더군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사투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내는 말없이 아이들을 챙기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언제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면 저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우리는 며칠 밤낮을 그렇게 밀림 속에서 헤매고 다녔어요. 길을 잃기도 수없이 많았죠. 나침반도 지도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별의 위치와 재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시오. 어느 날 새벽녘 저 멀리서 아른거리는 불빛을 발견했어요. 작은 마을의 불빛이었지요. 순간 희망이 샘솟는가 싶다가도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까봐 두려움이 앞섰어요. 하지만 더 이상 밀림 속에서 버틸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온몸의 근육은 끊어질 듯 아팠어요. 그야말로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넘어서는 싸움이었지 뭡니까? 하지만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저는 어렴풋이 자유의 냄새를 맡는 듯 했습니다. 남조선 땅을 밟았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의 기분은 뭐라 설명하기 참 어렵더군요. 몸은 분명 자유를 얻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북조선에 묶여 있는 것 같았어요. 같이 넘어오지 못한 가족들, 그들을 두고 왔다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안심하는 것도 잠시, 밤마다 눈을 감으면 아우성치는 어린 동생의 모습이 보이고 저를 쫓던 보위부원들의 매서운 눈빛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악몽은 또 다른 감옥 같더군요. 여기 와서 정착 교육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군사 기밀들을 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도망쳐 나오면서 본 것들, 들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땅에 보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살아남은 이유 중 하나라고 믿었고요. 물론 위험한 일이었지만 북조선 땅에서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들의 만행은 계속될 테니까요. 그리고 또 말입니다. 북조선 인권 실상을 고발하는 증언자로도 나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우리 인민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지요. 제가 목숨 걸고 넘어온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는 인간다운 삶이라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자유의 소중함이라는 게 숨쉬는 것만큼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증언이 비록 작을지라도 북조선 인민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입니다. 북조선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매일 저를 찾아오고 과거의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유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작은 글씨라도 배워보려 애쓰고 있어요. 제 아이들에게는 저와 같은 고통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말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한 인간이 존엄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